자, 물적 손해 중에서도 분손, 그리고 분손 중에서도 단독 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단독 훼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 목적물이 이제 선박인 거죠. 그래서 뭐 선박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간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했는데 이 선박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에 한정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선박의 단독 훼손에 해당이 될 거고요. 운임의 단독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나 운송인 선주의 입장인데, 뭐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을 마치지 못해가지고 운임의 일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물보험, 적하보험의 경우에도 단독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역 상품,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적하보험, 카고 인슈어런스를 들죠. 그러면 그 카고가 운송 도중에 바닷물로부터 문제가 일으켜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장애물이나 다른 뭐 물체하고 충돌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적하의 분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있어요. 이거 적하 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일부가 전멸한 경우, 이거는 분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3개를 보내요. 컨테이너 3개를 보내요. 근데 컨테이너 3개가 가는데 그 중에 컨테이너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적하의 일부가 전멸했다. 이 말이 일부가 전멸했다는 말이, 저거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컨테이너 3개가 가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전멸했어요. 그럼 나는 컨테이너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2개는 그대로 가고. 이거를 전손을 안 보고 분손으로 봅니다. 66%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 계약을 보통 이렇게 보험 계약 안에 컨테이너 3개 분량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컨테이너 하나가 없어진 거. 이거는 일부의 전손이라고. 그러니까 파트. 전체가 아니라 파트의 토탈 로스라고 봐요. 이거는 분손이다. 자, 그리고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독 훼손이, 그러니까 전손은 연속적인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손이란 거는 다 잃었다는 거잖아요. 한번 빵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0이 됐어요. 그럼 뭐 추가적인 사고가 난다는 게 없죠. 그냥 끝난 거니까. 끝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보험금 지급하면 되고 뭐 하는 건데, 이게 단독 훼손은 부분적 손해잖아요. 부분적 손해라는 게 뭐예요?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은 부분. 반이 날아가고 남은 부분. 3분의 1이 날아가고 남은 3분의 2. 이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남은 부분이 또 가다가 또 사고가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연속적인 손해입니다. 연속적인 손해. 그래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멸실 손상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똑같은 그 보험 목적물에 계속 일어나는 거를 연속적인 손해라고 하는데, 이 연속 손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100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80의 보험 금액으로 그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첫 번째 사고가 한 50이 났어요. 두 번째 또 뭐 어느 정도 수습을 해가지고 가다가 또 한 40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게 보험 금액을 1번 사고하고 2번 사고의 손해액을 합쳐보면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느냐. 그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말이 여러분들 그냥 편의를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짜리 물건을 80의 보험 금액으로 들었는데 40의 사고가 났어요. 그럼 40의 사고가 났으면 남은 게 40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해상 사고라는 게 나면 그 보험 목적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 수습과 관련된 비용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딱 40이 전체 실은 화물 중에 40%가 날라갔다라고 해서 손해액이 보험 금액이나 보험 가액의 40%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부수 비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속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거 합계를 해보니까 보험 금액이 초과돼. 그래도 인정입니다.
각각으로 봐요. 각각. 개별 사고가 딱 나가지고 그것이 보험 금액이나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합계액이 보험 금액 초과하는 거 이건 상관없다. 연속선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동일 보험증권에서 분손이 발생하고 수리되지 않거나 원상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손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사고는 분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한 거는 1번 사고 분손, 2번 사고 분손, 3번 사고 분손 이렇게 났을 때 이 1, 2, 3을 합쳤을 때 보험 금액 초과하는 거 오케이라고 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 동그라미는 이 얘기하는 거죠. 1번 사고는 분손이고 2번 사고는 전손이야. 그럼 어떡하느냐? 이거는 전손으로 해결합니다. 이 경우가 제일 억울하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속되는 사고가 전손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거는 앞에 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손에 관해서만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연속되는 손해는 실손 보상의 원칙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 보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과 문제 때문에 그렇고, 요거 연속으로 후속하는 사고가 전손인 경우에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손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전손 보험금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문제의 공동훼손이에요. General Average라고 합니다. General Average라고 하고, 공동훼손의 개념은 선박과 화물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선체나 화물을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손해와 경비가 공동훼손이 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독박 쓰는 위험이 아니라 선박을 여러 이해관계자들, 보통 요즘에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대형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뭐 18,000 TU급 뭐 2만 TU급을 넘어가는 대형 선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개별 컨테이너의 어떤 소유주나 주인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선박 하나가 만약에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수에즈 운하의 그 사건처럼 뭐 하나가 자초되거나 침몰하거나 했을 때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엄청 많아요.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몇만 명이. 그러면 그러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선박과 하나의 사건에 얽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공동훼손과 관련된 상황인데,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일부러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다 공동훼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훼손은, 제너럴 에버리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공동훼손 희생손해고요. 두 번째는 공동훼손 비용손해입니다. 공동훼손 희생손해는 어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의 재산이나 일부의 화물이나 일부의 선박 부속품 같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박이라는 선주와 하주의 여러 복수의 하주들의 운명 공동체 이해관계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대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의 희생을 치르는, 그걸 공동훼손 희생손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는 어떤 선박이 대형화되기 이전에는 뭐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동훼손 비용손해예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 그런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거죠.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 하나가 돈 대신 내주는 거. 근데 그 사람한테만 다 몰빵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이러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누구 하나가
희생되거나 혹은 누구 하나가 비용을 왕창 치렀어요. 그 잔혹한 게임에서는 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쓰지만 사람이 인간성이 있고 기본이 있고 소양이 있고 도덕이 있다라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비용을 치른 사람한테 그냥 모른 체 하거나 쌩깔 수 없잖아요.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나온 게 공동훼손입니다. 그리고 공동훼손은 그런 희생되거나 비용을 치른 것에 대해서 그런 희생과 비용 지출을 바탕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희생을 안 당한 사람들,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내고 상대방의 돈으로 내 화물과 내 생명의 안전을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N빵을 해서 이제 분담금을 내서 실제로 희생됐거나 비용을 치른 사람한테 각출해서 지급을 해요. 보상을. 그게 공동훼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리적 손해의 앞에서 봤던 현실존손이든 추정존손이든 단독훼손이든 이거하고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은 요크 엔터프 룰이라고 하는 공동훼손 정산을 위한 국제규칙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공동훼손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General Average Act, 공동훼손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박 한 채도 있지만 선박 그 자체도 있지만 그 배에 컨테이너 18,000개가 실려 있으면 이 각각의 컨테이너에 주인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공동의 우리가 왜 그 사자성어에 5월 동주란 말이 있잖아요.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탄 사람이 5월 동주가 뭐예요?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이 철천지 원수지만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 배가 빠져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협력을 하는 거죠. 그 고사잖아요. 사자성어가. 그래서 선박이란 상황도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 배 하나에 선주도 있고 운송인도 있고 하주도 있고 수만 명의 하주가 달라붙어져 있는데 이 배가 없어지고 박살나고 침몰하거나 자초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행위들, 이게 공동훼손 행위고요. 그런 행위와 비용 지출을 합한 공동훼손 행위와 공동훼손 익스펜스, 비용 지출을 합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훼손 손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희생의 대가인 거죠. 희생의 정도인 거죠. 요걸 치러서 나머지 전체를 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훼손 행위를 통해서 공동훼손 행위를 하게 되면 희생과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희생은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화물을 투하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버리거나 배에 불나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물이나 약품을 뿌려가지고 거기에 화물이 오염되거나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지금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구조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18,000명이 넘는 그 컨테이너의 소유주들이 아니야 나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강행 돌파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이거 안전하게 함을 도착해야 되니까 피난항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는 사실 선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선장이 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배의 안전을 위해서 피난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목적지 도착이 늦어지더라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피난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수리비가 필요하면 수리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동훼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동훼손 비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산 비용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나중에 사후에 발생된 추가적인 비용이라서 이 부분도 공동훼손의 비용으로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배를 살리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 이것도 누군가 주머니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이 나머지 우리 모두가 이 주머니에서 돈 꺼낸 사람한테 나눠서 돈을 각출해서 메꿔 넣어주자. 그런 메커니즘이 공동훼손 비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이 됐든 비용을 치렀든 공동훼손을 통해서 분담해야 되는 그 가액이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고요. 이 공동훼손 분담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무임승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가치. 그래서 여기 공동훼손 분담률의 계산 산식이 나오죠. 공동훼손 실제로 입은 손해와 비용의 합을 분자로 두고 분모의 공동훼손 분담 가액을 둬서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실제로 그 사람의 분담 가액이나 금액에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공동훼손 분담금이 나옵니다. 공동훼손 분담금은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구조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항해 종료 시에 이익을 얻는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무임승차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실제 손해액을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금액이다. 제가 아까 컨테이너 18,000개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한 10,000명이 넘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선박의 한 척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명은 뭐 이렇게 합니다만 분담 가액이라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고 이거를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담률을 나누고 그래서 분담금을 계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산 과정을 통해서 공동훼손 정산이라는 사람의 정산 행위를 통해서 공동훼손 분담금을 결정해서 소위 말해서 엠빵을 해가지고 각출을 해서 실제 입은 손해와 실제 입은 피해액을 이제 상쇄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훼손이 성립하려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성립이 되느냐에 대해서 MIA의 규정이 있습니다. MIA 제66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험이 작용 시에 이례적인 희생. 그러니까 이례적이란 말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그런 어떤 희생과 비용이 있었고 임의로란 말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고의로, 쉽게 말하면 고의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초래되거나 지출하는 경우에 공동훼손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MIA 제66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이 공동의 위험입니다. 선박 하나에 실려있는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 거예요. 그러면 뭐 공동훼손을 따져서 누구를 나눠주고 뭐 N빵하고 할 이유가 없죠. N분 뭐 할 필요 없죠. 그냥 그 사람 독박 쓰면 되는데 이 공동훼손이 성립되는 거는 대형 컨테이너서의 여러 하주의 컨테이너가 같이 적재되어서 그 선박이 침몰되었을 때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다. 와 같이 항해 단체 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를 위한 어떤 행위 혹은 비용 지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요 위험의 공동성이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위험의 공동성이 없으면 단독 훼손이에요. 위험의 공동성이 있으면 공동 훼손이에요. 자, 그리고 위험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이게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돈 걷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저 화물 버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위험이 직면해야 돼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뭐, 제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판례다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 자료에 분량만 많아지고 해서 다 빼버렸는데, 사례들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벌크선이었는데, 선창에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선장이, 불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소화액을 투입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유증기여가지고 실제 불이 난 게 아니었어. 그래서 공동훼손으로 인정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하는 행위나 비용이 아니고 실제 어떤 위험이 현실화되어서 행해져야 하는 행위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상 그 항로에 항해를 하면 늘 일어나는 일이면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죠. 이걸 무슨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비용 지출,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지출되는 비용은 공동훼손 비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공동훼손 행위의 임의성, 자발성,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주로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은 선장이 되는데 선장님이 일부러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선박이 침몰 위기에 직면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배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하게 되면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화물이 수장되겠죠. 바다 속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선장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배를 육지로 돌진시켜요. 그래서 육지로 가서 항구 시설물에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내버려요. 고의로 사고를 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배의 앞부분이 큰 충격을 입어서 파손이 되죠. 하지만 어떻게?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선장이 판단한 거죠. 이거 배를 전체를 다 수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일부러 사고를 내서라도 나머지를 살릴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선장이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배에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했을 때 공동훼손으로 인정받았냐? 인정받았어요. 이 경우.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행위의 어떤 손해 비용이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어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는 화물 전부를 다 버려.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니죠. 배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행위와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야. 모두 다 수긍할 만큼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져야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분담금을 나누고 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공동훼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훼손의 정산,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있죠. 공동훼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훼손 제너럴 에버리지 로스가 뭐였어요? 비용 지출하고 세크리파이스, 그 희생과 비용을 합한 게 손해라고 했습니다. 요걸 나눠서 분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공동훼손 분담 가액을 결정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재산 가치를 결정을 해요. 이 정도, 이 비용과 이 희생으로 이만큼이 남았다. 그러면 이게 분담 가액이에요. 그러면 공동훼손 손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됐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치른 비용이 요만큼,
이걸 통해서 살아남은 금액이 요만큼 이렇게 결정되면 공동훼손 손해를 공동훼손 분담 가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나와요. 뭐 0.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화물에 그 컨테이너 18,000개를 싣고 가니까 그 컨테이너 하나가 1원의 가치를 있다고 칩시다.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8,000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이익이었는데 이 18,000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개를 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7,000분의 1,00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율에다가 선박이나 적하, 운임의 분담 가액의 그 분담률을 곱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17,000분의 1,000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계산이 되잖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진 않을게요. 좀 쉬운 숫자를 동원합시다. 22,000개 총 재산 가치가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22,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00개를 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000분의 2,000이 되죠. 20,000분의 2,000이면 10%네요. 그죠? 10%. 10%를 뭐에다 곱하냐면, 자, 2만 개가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이. 배에 22,000을,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1원이라 치고 22,000개의 컨테이너가 22,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가다가 2,000원을 덜어냈어요. 바다로 수장시켰어.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 살아남은 게 2만, 바다에 일부러 빠뜨린 게 2,000이잖아요. 그럼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10%잖아요. 그러면 이 10%를 어디다 곱하냐면 살아남은 사람이 2만 개일 거 아니야. 2만 명. 컨테이너 하나당 한 명씩 갖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의 가치가 1원이라고 했으니까 1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0%를 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0.1원이 나오죠. 0.1원. 2만 명에게 0.1원씩 각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2만 곱하기 0.1 하면 얼마가 돼요? 2,000이 되죠. 그 2,000이 아까 뭐랑 똑같았어요? 바다에 수장시킨 2,000하고 금액이 똑같아지죠.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겠다. 제가 다음 강의 자료에 표를 하나 만들어 올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게 산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22,000,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의 가치를 1원으로 보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제가 편의를 위해서 컨테이너 2만 개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2만 개가 있으면 그 2만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의 가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금액 가치가 피해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러한 공동훼손 사건이 일어나면 이 정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서 분담 가액을 결정을 하고 이 분담액을 각출해서 실제 희생을 치른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을, 분담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훼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보험은 왜 이거를 커버하느냐? 이렇게 공동훼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각출해가지고 비용 지급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훼손 상황이 되면 정사는 나후중에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일단 그 희생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희생된 손해와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돈 받아서 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사실은 보험의 대위권과 관련돼 있어요. 대위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해상 위험에 이어서 해상 손해가 들어가는데, 미리 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상보험은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보험의 어떤 개념, 원칙, 메커니즘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갖춰져 있었다면, 실질적인 해상보험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관행이나 관습이나 제도들은 중간고사 이후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한다 라는 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